안녕하십니까? 한 주의 시간이 참 빠른 것 같습니다. 바로 어제 동영상을 찍고 업로드 시킨 것 같은데 이렇게 시간이 참 빨리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요즘 많이 바쁘시죠? 새로운 것들을 학습하느라 접해보지 않았던 용어들을 하나하나 이제 학습하고 있어서 그 용어 하나에 정의하는데 상당히 많은, 그죠? 시간들과 또 두뇌 싸움, 이런 시간들을 아마 지금 경험하고 있을 것입니다. 사회보장론도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모두 다 열심히 들어주신 것 같아요. 여러 댓글들을 보면서 제 마음이 얼마나 흐뭇한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이해한 내용 중에 좀 잘못 이해한 하부들도 있었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질문과 또 피드백을 통해서 수정해 나가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사회보장의 원칙과 소득 재분배에 대한 내용들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네, 사회보장의 원칙입니다. 네, 미국의 사회보장의 원칙을 보면요, 여러분들 앞으로 사회복지 정책과 법제와 행정, 이러한 영역에서 미국이라는 나라가 나오면 사회보장 중에서 어떠한 부분이 상대적으로 강조가 되냐면 상당히 무엇이랄까요? 자유주의적인 관점이 강조가 됩니다. 그래서 신자유주의와 유사한 형태를 띠죠. 반면에 북유럽 국가들은 복지국가와 유사하다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복지국가에 가장 근접한, 가까운 성향을 띠게 됩니다. 여기에서 영국은 그 중간의 사이에서 사회보험의 속성을 좀 더 강조를 하게 되죠. 다시 말해서 북유럽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배우시겠지만 가장 보편적인 사회보장 정책을 펴게 됩니다. 영국은 상대적으로 사회보험의 형태를 띠는 사회보장 정책을 편다 그러면 미국은 공공부조, 가장 선별적인 형태의 사회보장을 취하게 됩니다. 이러한 큰 관점에서 이렇게 구분할 수 있으면 여러분들이 나머지의 과목이라든지 사회복지를 이해하는데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자, 그러면 오늘은 미국의 사회보장의 원칙을 살펴보면요, 미국은 좀 전에 설명했듯이 북유럽의 가장 보편적인 성향과 영국의 사회보험의 성향에서 더 다른 색깔을 띈데 어떠한 색깔을 띈다 그랬죠? 좀 더 개인주의적이고 자유주의적인 성향을 띈다 그랬죠? 그래서 미국의 사회보장 원칙에서 가장 중요시하고 있는 두 가지 요인을 찾으라 그러면 적절성과 형평성,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적절성의 원칙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빈민들에게 부조를 제공하는 형식으로, 자, 빈민들에게 부조를 제공하는 형식을 다른 말로 하면 뭘까요? 그렇죠, 공공부조죠. 공공부조의 형식으로 사회보장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최저한의 품위 유지를 할 수 있는 수준으로 보장한다라는 거죠. 무슨 말이에요? 가장 밑바닥의 수준 이상까지는 끌어올리겠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그보다 더 낮은 삶의 수준에 있는 분들을 어떻게 공공부조의
성격으로, 그러니까 공공부조를 제공하는 그러한 형태로 최소한의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상태로 어떻게 하겠다? 끌어올리겠다라는, 이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한다? 적절성이다 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교재마다 충분성이다 라고 설명하는 곳이 있는데, 충분성으로 설명하면 오해의 여지가 있어요. 최저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충분하냐? 영어 단어로 보면 적절성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 충분성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는데, 적절성이다 라고 보셔야 좀 더 오해의 소지가 없겠다. 짝짝 수정하셨나요? 네. 그래서 미국의, 좀 전에도 얘기했듯이 미국의 사회보장법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바로 공평성이에요. 공평성. 이것이 미국의 특유의, 아까도 얘기했듯이 개인주의적 관점 때문인 거죠. 자, 공평성을 요구하는데 어떻게 해요? 많이 노력한 사람도 이만큼 받고 적게 노력한 사람도 이만큼 받는다 그러면 이거는 공평하다라고 얘기하기가 좀 어려울 수 있겠네요. 그죠? 적어도 열심히 한 사람에게는 말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이 사회 문제를 공통체적으로 해결하고자 사회보장 제도를 도입하면서 무엇을 거기에다 가미하고 있냐면 개인주의적 요소를 가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개인주의적. 그러니 신자유주의적 관점에서 봤을 때 어때요? 노력하면 노력한 만큼 더 벌고, 노력하지 않으면 어떻게? 궁핍한 삶을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미국은 어떻게 보면 그 신자유주의적인 관점에, 특히 개인주의적인 관점을 갖고 있다, 취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공평성의 원칙을 보면 좀 전에도 설명했듯이 개개인은 자신이 기여한 그 기여에 비례해서 급여를 받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회적인 공헌도가 큰 사람은 보다 좋은 보장을 받게 되는 것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자기가 기여한 만큼의 보장만 받게 되는 것이 무엇이다? 공평성, 다른 말로 형평성이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 라는 거죠. 그래서 미국의 이 적절성과 공평성의 원칙 둘 다 가만히 봤더니 개인주의적인 요소가 상당히 많이 묻어나고 있고, 북유럽과 비교했을 때는 보편적인 부분보다 가장 선별적인, 그래서 일정 수준 이하의, 경제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의 그런 빈자들을 대상으로 한 부조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무엇을 하고 있다? 사회보장을 적용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회보장 또는 법제론을 공부할 때 자유라는 단어가 나오면 어느 나라를 생각하시면 오해의 소지가 없냐, 이해하기가 가장 쉽냐 하면 미국이라는 나라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은 지금도 건강보험 제도가 제대로 돼 있지 않죠.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상당히 힘든 시기를 우리나라도 미국도 같이 경험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어때요? 이 코로나 검사를 국가에서 다 해주고 있잖아요. 그죠? 일부 본인의 자의에 의해서 검사하는 경우 일부의 비용이 발생하지만 그 일부의 비용 자체도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라는 거죠. 그러나 지금 전 세계의 많은 나라들은, 미국이라는 나라는 그 검사 비용 자체가 만만치 않기 때문에 쉽게 검사하지 못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은 적어도 이 사회보장, 그 중에서 또 보험이 잘 체계를 갖춰진 우리나라에서 태어나서 우리나라에서 자라고
특별하게 건강보험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환경에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큰 축복으로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1989년 전국민 건강보험이 도입되기 전까지는요, 우리나라도 그 이전까지는 여러분이 태어나기 한참 이전에, 제가 태어나서 한참 이후까지는 집안에 몸이 불편한 사람이 있으면 우리나라도 그 집안이 부도나는, 쫄딱 망한다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쫄딱 망하는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사회보험이 도입되고 전국민 의료보험 시대가 도입되면서 더 이상 건강에 대한, 그리고 그 건강의 치료비에 대한 부담은 상대적으로 많이 낮아졌다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미국의 사회보장 원칙은 아까도 말했듯이 두 가지로 정의된다라고 얘기를 했죠.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 베버리지 보고서 우리 배웠었죠? 1942년에 베버리지 보고서가 나왔어요. 그죠? 베버리지 보고서가 나오면서 이 베버리지 보고서에서는 우리가 크게 세 가지 정도를 기억해야 되는데, 6대 원칙, 3대 전제, 5대 사회 악, 5 자이언트요. 이 세 가지 정도는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데, 오늘 이 시간은 그 중에서도 베버리지의 사회보험의 6대 원칙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베버리지 보고서에서 말하는 사회보험의 첫째 원칙은 정액 각출, 정액 보험료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각출이 아니라 객출이라는 단어를 쓰게 되는데, 이 베버리지 사회보험, 그리고 우리나라의 지금 사회보험의 특징은 뭐냐면 보험료를 이렇게 객출한다라는 거예요. 객출의 뜻은 뭐냐면 어떤 공공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공공이 같이 그것을 나누어서 사회 위험을 분산하는 형태를 객출이라고 씁니다. 그래서 교수님 저 오타 아닌가요? 아니요, 객출이 맞고요. 객출이 잘못된 거죠. 그래서 베버리지 보고서는 정액 객출입니다. 그래서 보험료를 어떻게 해요? 같이 나눠내는 거죠. 근데 나눠내는데 어떻게 나눠낸다고요? 정액. 잘 살든 못 살든 어찌했든 그 수준을 고려하지 않고 돈을 내되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라는 게 동일한 금액을 낸다. 지금 우리나라는 어때요? 소득에 비례해서 내고 있잖아요. 그러나 베버리지 보고서에서는 정액 객출이었다라는 거죠.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자산 규모에 상관없이 모두 다 보험료를 동일한 금액을 냈다. 첫 번째 원칙이고요. 두 번째 원칙은 받을 때도 동일한 X를 받았다라는 거죠. 그것을 정액 급여라고 합니다. 우리가 받는 것을 급여라 그러잖아요. 정액 급여가 두 번째 원칙이 되겠습니다. 어떤 직업이라든지 재산이라든지 성별이라든지 이러한 다양한 인구 사회학적 특성에 상관없이 급여를 정액으로 받았다라는 거죠. 당연한 거죠. 그죠? 낸 X가 같으니까 받을 돈도 달라지죠. 우리나라는 어때요? 보험의 특성에 따라서 많이 낸 사람은 조금 더 많이 받는 보험이 있고, 많이 냈지만 서비스는 동일한 것도 있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이러한 내용들을 배우겠죠? 많이 냈는데 조금 많이 받는 것은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그렇죠. 조금 더 많이 낸 사람은 아무래도 조금 더 많이 받겠죠. 근데 건강보험료는 어때요? 많이 냈는데 서비스는 동일하죠. 이러한 차이가 베버리지 보고서와 지금은 약간 차이가 있네요. 그죠? 그 다음에 행정책임의 통일입니다. 뭐냐? 당시에 다양하게 산만하게 퍼져있던 행정체계들을 어떻게 했어요? 통합했다라는 거죠. 베버리지 보고서의 특징이 뭐였어요? 요람에서 무덤까지. 이 요람에서 무덤까지의 행정체계가 다
다 잘게 쪼개져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 서비스를 받는 우리도 많이 힘들겠죠. 이건 어디서 서비스 받아야지? 이거는 어떻게 되지?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회보험 행정체계를 어떻게 했다? 통일화시켰다라는 거죠. 뭐 적절하게 예를 들어보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장애인 복지라든지 노인 복지라든지 그죠? 이러한 복지를 다 어디서 해요? 보건복지부에서 하잖아요. 이러한 식으로 세세하게 쪼개놓은 그 행정을 통합관리했다라고 설명할 수가 있겠죠. 다음, 급여의 충분성입니다. 자, 급여가 충분하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급여 수준이 높다? 충분하다? 그죠? 급여 수준이 충분해야 되겠죠. 그러나 급여 수준이 충분한 것으로만 급여가 충분하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죠. 급여 수준이 충분한 것만으로 급여가 충분하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럼 무엇이냐? 급여 기간도. 자, 급여 수준은 충분했으나 나는 5달, 5개월이 필요한데 한 달밖에 안 주네? 한 달은 충분했으나 급여 전체로는 충분하다라고 얘기할 수 없죠. 그래서 급여의 수준이라든지 급여의 기간이라든지 이러한 것이 어떻게 이 베버리지 보고서에서 지원되는 이 사회보험만으로도 적어도 최저한의 생활 이상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이 베버리지 보고서의 6대 원칙의 4번째. 그 다음에 5번째는 포괄성. 사회보험은 각종 사회적인 사고의 전반적인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된다? 포괄해야 된다.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포괄이라는 단어를 많이 보게 될 것인데요. 포괄은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이용자가 가지고 있는 전체 문제들을 전부 다 아우른다라고 할 때 포괄이라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김진훈의 욕구는 하나가 아니겠죠. 지금 강의 준비한다고 잠을 못 잤어요. 자, 잠만 잔 게 저의 욕구일까요? 아니죠. 잠을 자면서 충분한 잠만 잤는데 강의 준비가 안 돼 있어. 그럼 안 되잖아요. 잠을 충분히 자고 강의 준비도 훨씬 쉽고 뭐도 뭐 하고 이런 욕구들이 되게 많겠죠. 이 많은 문제들을 다 아우른다라고 할 때 어떤 단어를 쓰냐면 포괄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리고 나중에 통합이라는 단어도 우리가 배우게 될 텐데요. 포괄과 통합의 차이점이 뭘까요? 포괄은 이거. 이용자의 욕구, 문제를 전부 다 아울러야 된다라는 것이 포괄성. 통합은 자, 이 욕구가 많으면 여기는 복지사가 필요하겠지만 여기는 간호사가 필요할 거고 여기는 상담사가 필요하겠죠. 그럼 통합이라는 것은 이들 서비스를 공급하는 공급자 입장에서 어떻게? 통합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포괄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서비스의 제공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된다? 통합적으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설명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포괄성과 통합성이 결코 같은 개념이 아니다라는 거. 이렇게 설명하면 여러분 충분히 이해하시겠죠? 안 되면 동영상 1분 앞으로 돌려서 다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버리지 보고서의 5대 원칙은 뭐다? 이렇게 참 훌륭하죠? 이용자의 욕구가 다양하니 그들의 욕구를 어떻게 해야 된다? 포괄적으로 제도가 이루어져야 된다. 참 멋있네요. 그다음 분류화. 어떻게 해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대상을 어떻게 해야 된다? 유형화해야 된다라는 거죠. 어떻게 유형합니까? 피용자나 자영업자, 그죠? 어떤 근로자나 자영업자, 전업주부나 노동자, 뭐 취업 전 청소년이라든지 노동이 불가능한 고령자 이런 식으로 6대 원칙의 그럴까요? 6개의 계층으로 나눕니다. 이러한 베버리지의 보고서의 원칙, 미국의 미국의 사회보장의 원칙, 아까 2가지 기본적인 원칙을 얘기했죠. 상당히 개인주의적인 관점에서 이루어졌다 그러면 베버리지의 사회보험의 원칙은 상당히 좀 복지국가의 좀 유형에 좀 더 가까운 속성들을 갖고 있죠.
그렇게 좀 구분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 미국과 베버리지의 사회보장의 원칙은 조금 다르다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스스로 깨달으셔야 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자, 이제 조금 더 나아갑니다. 이 사회보장제도에는, 이 사회보장에는 어떠한 속성이 있냐라는 거죠. 어떠한 속성이 있느냐? 이 사회보장에는 소득 재분배의 효과가 있다라는 거예요. 소득 재분배. 소득을 다시 분배해주는 효과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정말 그럴까라는 것은 이렇게 무슨 말이냐면 미리 얘기할게요. 이 사회보장은 소득 재분배 효과가 있다. but 그러나 소득 재분배 효과가 과연 어느 정도인지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건 맞는지 상대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그 자체 소득 재분배 효과는 분명히 있으나 예를 들어서 사회보험 하면 사회보험이 있는데 이 사회보험에는 뭐가 있냐 하면 상한액이라는 게 있네. 저게 뭐야? 지금 여러분들한테 설명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개념이긴 하지만 상한액이라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모르겠어요. 한 460만 원 정도라고 합시다. 건강보험 같은 경우는 한 9,800만 원 정도? 이 정도 돼요. 상한액이. 무슨 말이냐? 국민연금이 지금 여러분들 법제론에서 아니면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겠지만 9%를 국민연금으로 냅니다. 소득의 9%를. 자, 근로소득의 9%를 국민연금으로 내는데 이보다 이상 낸 사람은 이것을 상한액으로 이 금액에서 9%만 산출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1,000만 원을 벌더라도 1,000만 원의 9%면 얼마예요? 90만 원인가요? 90만 원을 연금액으로 내는 것이 아니라 대충 500만 원이라고 합시다. 5, 9, 45, 45만 원을 내는 것이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을 내는 가장 맥시멈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잘 사는 사람은 금액이 한참 낮아지겠죠. 그러니 소득 재분배 효과가 사라지네요. 그죠? 근데 건강보험 여기에서 여러분들은 늘 새로운 교재에 없는 것을 더 알기를 원하시잖아요. 우리나라에 가끔 재벌들이 또 특히 요즘은 이런 연예인들이 많이 없지만 그래도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연예인들이 뭐예요? 세금을 내지 않아서 뉴스 기사에 보도될 때가 있죠. 근데 그 세금의 종류가 뭐였냐면 보통은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아서 였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연예인인데 연예인처럼 생겼잖아요. 죄송해요. 연예인인데 내가 1년에 벌어들이는 돈이 수십억이야. 그러니까 뭐 한 달로 치면 1억 이상이에요. 한 달에 벌어들이는 수익만 1억 이상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적어도 건강보험료를 얼마 내야 되냐면 600만 원, 한 달에 건강보험료에 600만 원 이상 내야 되는 거야. 그래서 그 돈이 아까워서 내가 연예인인데 다른 사업장에 근로자로 해서 월급을 200만 원 책정하는 거야. 그럼 200만 원에 6%인 6, 2, 12, 12만 원만 내는 거지. 600만 원을 내야 되는데 직장에 유령으로 채용된 것으로 해서 12만 원만 내고 없어지는 거야. 왜 그런 경우가 발생하느냐라는 거죠. 아까 국민연금은 맥시멈이 460만 원이라서 잘 사는 사람도 뭐 한 40 몇만 원만 내면 끝이에요. 그런데 건강보험은 상한액이 있긴 있으나 7,800만 원 정도 돼요. 그래서 많이 내는 사람은 600만 원 정도 내는 거예요. 600만 원 이상 내겠네요. 6% 이상이니까 600만 원 이상 내는 거죠. 그러니 그 월 600만 원 내는 건강보험료가 아까워서 그렇게
거짓 취업하고 막 이런 경우가 있었다라는 거죠.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한액으로 인해서 내가 월 2천만 원을 번다. 2억을 번다. 이런 사람들도 얼마? 600만 원만 내고 그만두는 거잖아요. 그러니 아주 고소득자들에게 있어서는 소득 재분배의 효과가 상대적으로 적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 그러냐면 역진성이라 그래요. 역진성. 이렇게 이것을 누진성은 잘 사는 사람은 많이 내고 못 사는 사람은 적게 내는 것을 누진성이라 그러는데, 사회보험에는 역진성의 특징이 있다. 기억하세요. 사회보험은 역진성. 왜 역진성의 특징이 있다? 상한액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역진성을 가지고 있어서, 이 역진성은 뭐예요? 잘 사는 사람은 적게 내고 못 사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많이 내는 것 같은, 그래서 소득 재분배의 효과가 적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구분해서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 이제 사회보장의 개념 이제 갓 알았는데 좀 너무 앞쪽부터 너무 진도를 나가고 있나요? 네, 그래야 나중에 한 번 더 설명할 때 여러분들의 충분한 이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좀 먼저 나갔습니다. 이 재분배에는 사적 재분배와 공적 재분배가 있어요. 사적 재분배는요, 공공기관이 아닌 뭐 민간 사업장이라든지 가족으로부터 소득이 이쪽에서 이쪽으로 넘어가는 이러한 것을,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어머니한테 용돈을 받거나 용돈을 주거나 이런 것들은 사적 재분배가 되겠죠. 반면에 공적 재분배는 정부의 소득이 이전되는 거죠. 예를 들어 사회보험이라든지 사회복지 서비스, 세금 이런 것은 공적 재분배에 해당할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고, 다음으로 수직적 재분배와 수평적 재분배가 있다. 자, 수직적이냐 수평적이냐를 항상 우리 사회복지에서 수직이냐 수평이냐를 나누는 기준은 뭐냐면, 수직의 기준은 항상 소득이다 라고 보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직적 재분배는 뭐냐면, 소득이 많은 사람에서부터 적은 사람으로 소득이 넘어가는 그런 효과를 수직적 재분배라고 하고요. 수평적은 수평이잖아요. 소득과 상관없는 거잖아요. 그렇게 재분배가 이루어지는 것을 수평적 재분배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수직적 재분배는 부자에게서부터 가난한 사람에게로 소득이 이전되는 것을 수직적 재분배라 그러면, 수평적 재분배는 사회보험과 같은 거예요. 사회보험이 어떻죠? 건강한 사람이 건강하지 않은 사람에게로 분배되는 거죠. 내가 건강보험료 냈는데 난 1년에 한 번 병원에 한 번도 가지 않았어. 그럼 낸 돈은 그냥 나 입장에서는 사라지는 거죠. 그러나 누군가가 몸이 불편한 사람은 내가 월 10,000원씩 밖에 안 냈지만 저 사람이 낸 보험료까지 내가 쓰고 있는 게 되잖아요. 또 계속 근로생활,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에게서 그 돈이 누구한테로 가요? 그래요. 직장을 잃은 사람에게로 넘어가는. 그리고 일하면서 다치지 않은 사람이 일하면서 산재가 발생한 분에게 어때요? 그 비용들이 이전되고 있죠. 이러한 부분들을 수평적 재분배. 그러니 수평적 재분배는 사회보험이 수평적 재분배의 기능이 좀 더 많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우발적 사고에 의한 재분배, 이러한 부분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장기적 재분배와 단기적 재분배, 이런 게 있는데, 시간이 상당히 많이 지나갔는데 여기서 끊을 수가 없어서 조금 더 하겠습니다. 여기에서요, 이 두 가지의 개념 다시 한번 또 머릿속에 주입하고 갈까요? 적립방식과 부가방식이 있어요. 적립방식은요, 어떤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거죠. 젊은 시대에 돈을 내서 나중에 늙었을 때 받는 구조, 이것을 적립방식이라고 해요. 내가 돈을
지금 냈다가 65세 이상 돼서 내가 받는 방식, 이것을 적립방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부가방식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원래 2020년에 필요한 보험료를 다 같이 내는 거예요. 필요한 보험료를 젊은 사람, 나이든, 늙었다고 표현을 할게요. 늙은 어르신들 전부 다 내서 이것을 올해 전부 다 소진하는 방식이에요. 부가방식은 올해 내서 올해 다 사용하는 방식을 부가방식이라고 하고, 적립방식은 말 그대로 내가 낸 것을 적립해서 나중에 내가 받는 방식을 적립방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적립방식은 특히 뭐라고 하냐면 장기적 재분배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내가 내서 내가 나중에 받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생애에 걸쳐서 재분배되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 재분배라고 합니다. 반면에 부가방식은 어때요? 현재 드러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이 다 내서, 모든 사람이 다 내서 그것을 현재 바로 소진해버리고 있죠, 말 그대로. 그래서 이것을 단기적 재분배라고 할 수가 있겠죠, 상대적으로. 자, 그 다음에 이것만 하고 마칠게요. 세대 내 재분배와 세대 간 재분배가 있습니다. 세대 내 재분배는 어떻다라는 거예요? 적립방식은 세대 내 재분배다라는 거죠. 각 세대 안에서 재분배가 이루어집니다. 나는 나, 너는 너. 세대 내. 그런데 여기는 세대 간 재분배가 이루어집니다. 보십시오. 자, 지금 여기 젊은 사람과 나이 든 사람이 동시에 돈을 냅니다. 여기도 100원을 냈고 전부 다 100원을 냈다라고 칩시다. 내기는 이렇게 냈는데, 자, 누가 돈을 쓸까요? 그 해에 소진된다 그러는데 그 해에 누가 이 돈을 다 쓸까요? 일반적으로. 그죠? 나이 드신 분이 돈을 많이 다 쓰겠죠, 이쪽에서. 그러니 뭐예요? 젊은 사람이 나이 든 사람에게 뭐가 되는 거예요? 돈을 낸 게 전부 다, 나는 돈을 냈지만 하나도 못 썼는데 올해 낸 건강보험료가 전부 다 건강이 불편한 사람에게로 돌아간다라는 거죠. 나이 드신 분들에게 돌아간다. 세대 간 재분배가 되는 거죠. 어렵습니다. 헷갈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번 더 동영상을 보시고 한 번 더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마지막 한 가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대표적인 우리나라의 사회보험은 국민연금입니다. 부가방식의 대표적인 우리나라의 사회보험은 건강보험입니다. 자,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할 기회가 있으니까요, 요 정도만 알죠.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은요, 부가방식을 채택하고 있어서 원래 필요한 건강보험료를 미리 예측합니다. 그리고 예측한 금액을 받기 위한 적절한 보험료율을 적용해서 걷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마다 그 작업들을 하고 있는 거고요. 건강보험은. 국민연금은 어떠냐 하면 적립방식이에요. 김지른이 지금 돈을 냈죠? 그것이 적립돼서 나중에 내가 받게 되는 이러한 형태를 취하고 있다. 네. 오늘 수업 1강을 준비하면서 좀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을 했는데 하다 보니 하나하나 좀 더 많이 가르쳐 드리고 싶어서 조금 더 교재보다 좀 더 많이 나갔던 부분 좀 양해하고요. 이렇게 한번 들으면 나중에 충분히 다시 이러한 내용들이 나올 때 이해가 쉬울 것이다 라는 것들로 여러분들 위안 삼으면서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